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따기겁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굿모닝 마켓워치 시간에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오늘은 FOMC 금리 인상 이슈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네. 차근차근 짚어보죠. FOMC부터 확인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딱 이 시간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제가 알기엔 3시에 뭐 이제 발표가 되면 이제 새벽 내일, 3시요. 네. 뭐 그 영향 아침 개장 시점부터 말씀드리겠지만요. FOMC라는 게 이제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그래갖고요.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인데요. 네. 우리로 보면 이제 금통위 뭐 요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매년 8번의 어떤 정기회의를 개최하면서 매 회의 때마다 다음 때 회의 때까지 어떻게 어떤 금리 정책을 운영하겠다라는 소위 지침을 얘기하는 것이 FOMC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추진해야 될 각종 이런 중앙 안에서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소위 기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전 세계에서 사실 FOMC 하면서 이걸 주목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중요한 일정인데 몇 명이서 결정해요? 총 12명인데요. 12명. 실제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7명의 이사 있고요. 5명의 지역 연방 제도 연방은행 총재가 있는데 총 12명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이제 당연직이 되면서 이제 부의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FRB 의장인 제롬 파월이 전체 FOMC 의사를 최종 결정했고요. 하나 또 재미나는 것은 12명이 투표권이 있고 이제 하지만 실제로 역설적으로 보면 11명이 다 금리를 동결하자 그래도 네. 예를 들어서 의장이 한마디로 아니다. 이건 임상이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의견은 반영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의사봉 때리는 사람. 네. 이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일단 그만큼 그러니까 전 세계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이번 금리 결정, 금리 인상 쪽으로 대다수가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죠? 네, 맞습니다. 8번에 이제 FOMC 회의가 열렸는데요. 1월이 30일 열렸고요. 2월 달에 이제 3월이죠. 오늘과 우리 시간 이미 열렸고요. 내일 네. 새벽에 일단 끝나는데 여기 이제 5월. 꽃표시한 거 있잖아요. 표시한 게 기자회견 하기 때문에 이때가 중요하군요. 그래서 보통 이제 4번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다 얘기하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이 사람은 또 말하기를 좋아해갖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설이 있고 그런 얘기가 있고 일단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있고 내년 끝까지 이미 내년 4번이 딱 날짜가 일단 정해져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이번에는 금리 인상은 거의 결정돼 있다. 물론 이거가 또 아무도 모르죠. 100% 아닐지 모르겠지만 네. 페드워치라는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회의에 금리를 요 지금 5.6% 유지한다는 거가 되겠고요. 네. 어저께도 91점 몇이었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원고 준비할 때는 91점 몇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94.4로 해서 오늘 또 잠시 전에 한 15분 전에 제가 바꿔 왔거든요. 그러니까 94.4니까 100은 분명히 아니지만 네. 금리의 인상 가능성은 거의 시기에서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일부 또 언론이나 일부 증권사에서는 97.9다. 이거 이런 얘기 좀 웃기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거의 100%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내일 그다음에 이제 점도표라고 나옵니다. 네. 뉴스 많이 보실 텐데요. 각 위원들이 향후에 6개월, 1년 동안 어떻게 금리 움직임을 찍는 선이 있거든요. 그걸 모아서 그러니까 점도표를 만드는데요. 그것도 내일 오히려 좀 흥미로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미국은 이 금리를 밴드로 제시를 하고 네. 한국은 또 이렇게 딱 금리를 네네네. 지정을 하잖아요. 네네.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또 이 기조가 유지되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업전은 사실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더라고요. 일단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니까 우리 자본 유출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검은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네. 되겠고요. 빨간 선이 이제 한국이 되겠는데요. 이게 처음 있는 건 아닙니다. 10년 9개월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2007년 그때도 또 미국이 금리가 더 올라간 적도 있었고요. 그 전에 1999년인가에 그 직후인데요. 그때도 미국이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일정 수준 돈은 빠져나갑니다. 빠져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왜냐하면 이론도 아니라 상식이죠. 물은 이제 높은 곳에서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잖아요. 네. 흘러 내려가고. 또 금리는 낮은 곳에서 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금리가 아무리 높더라도 안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도가 날 것 같고. 그러니까 회사채인데 등급이 낮고 부도가 날 것 같고 좀 무섭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리 금리가 높더라도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친구가 있는데 돈을 꿔달라는데 그렇게 100만 원 꿔줄 수 있는데 습관적으로 돈을 안 갚는 친구 있죠. 그러면 그 친구가 주죠. 돈을 아무리 무슨 소리야 3부이자 4부이자 준다 믿고 달라는데 안 주잖아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무조건 높다고 가는 건 아닌데요. 문제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미국의 어떤 안전, 미국의 국채가 한국의 국채보다 부도 가능성이 더 높다?
잘 생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상식적으로 미국의 어떤 국채가 한국보다 물론 여기에 무슨 얼마만큼 중앙은행의 중앙정부가 부채가 있느냐를 따질 것 없이 미국이 좀 안전한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다? 그건 어느 정도 갈 수밖에 없는 건 뭐 당연하겠죠. 다만 한국에서 이렇게 조금 금리가 주더라도 뭐 그걸로 갖고 뭐 주식이라도 뭐라도 엄청나게 돈을 벌겠다 하면 아 좋다. 금리 조금 비싸더라도 하겠지만 그런 분이 이미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시중 나왔네요. 실세금리는 이미 역전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미 역전돼 이번 주 초에요. 이거 똑같이 비교하기위해서 갖고 왔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2.72가 됐고요. 지난 주말 기준으로 미국은 이미 2.84가 됐고 오늘도 네.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10년물이 이제 이미 올라갔고요. 이제 올해 금리 인상은 이제 문제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올해 금리 인상 미국은 3번 내지 4번. 내일 이제 점도표가 나오면 대충 감이 잡힐 것 같죠. 지금 3번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모르죠. 3번에서 4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주열 하는 총재가 연임이 안 됐다라면 저는 2번 내지 3번 뭐가 아니면 4번 쫓아갈다고 봤는데 이주열 총재는 약간 보수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1번 내지 2번 정도 되면 그렇게 만약 극단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단이 2.25에서 2.50 가고요. 한국인 기준금리가 1.75에서 2.0 가면 네. 많게는 보면 뭐 0.75%까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큰 일이기 때문에 돈이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보다는 우리나라 자체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지금 뭐 돈을 간다 안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좀 장기적으로 좀 쏠릴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 금리도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몇 번에 올라가든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간다 안 간다 중요한데요, 위원님. 어느 정도 갈지 어떻게 갈지 저는 그거 제일 궁금해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예측이 아무리 질문하더라도 그건 제가 뭐 그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냥 어느 정도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 금리도 올라가면서 기업들의 채산성이 이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요. 가계부채 있잖아요. 가계부채. 네. 가계부채가 정말 깜짝 놀랄 수준이 우리나라가 GDP 대비 엊그저께 뉴스 나온 거 보니까요. 94.4%라서 가계부채가 1,450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1%만 올라가면 지금부터 3번 내지 4번에서 1% 올라가면 그냥 100분의 1 하면 되는 거 아닐까. 14조 원이 그만큼 이자를 더 내야 되고요. 아이고. 이게 집집마다 조금씩 뭐 10,000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돈을 더 내기 때문에 요즘 월급 잘 안 오르잖아요, 솔직히요. 안 오르죠. 월급 안 오르는데 이자는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라는 것이 집도 그렇지만 집도 들어가고 전세제 대출도 있고 자동차 할부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카드 대출 다 이자가 올라가면 이게 먹고 살기가 깝깝해지거든요. 월급은 안 오르는데 네. 또 돈 나갈 돈은 많아지고 소비는 줄고 경제는 안 좋아지겠네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예를 들어 1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이자가 올라가서 극단적으로 11만 원 내다 그러는데 은행에 가는 거죠. 박민희 앵커가 나 방송국에서 월급 안 올려줬으니 전 돈 낼 수 없어요. 그러면 봐주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이자를 더 내면 그만큼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담이 그러니까 되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엄청 돈을 잘 벌면 상관없죠. 깔끔하게 내면 되죠. 이자 그냥 더 통 크게 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걱정될 수가 없다.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의 상승은 어떤 경우에도 글로벌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고요. 이 대응 전략은 너무나 뻔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건 뭐 교과서에 나오는 거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똑같은 문장 갖고 왔는데요. 성장뿐만 아니라 안정성을 좀 겸비한 것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은행이라든가 보험 등에 대한 비중 확대하는 것이 맞겠고요. 집중적으로 한 종목 찍어갖고 달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분산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장이 좋더라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페이스북이 사상체 효과를 계속 갔는데 이틀 합으로 지금 10% 떨어질 줄 몰랐잖아요. 네. 그렇게 계속 줄곧 가기는 게 쉽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 펀드가 됐건 ETF 보셔야 되겠고요. 금이 됐건 안전자산이라든가 해외 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나온 말들이다. 항상 보면 지나고 나면 교과서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과서에는 항상 답이 있었죠. 네. 자, 오늘은 미국 금리 인상 이슈와 더불어서 글로벌 증시의 변동을 감안했을 때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될 것인가. 어찌 생각하시면 너무 뻔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언제나 또 뻔한 곳에 또 정답이 있지 않았습니까? 생각하시면서 한번 대비책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